김보온, 김진권 사건,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두 사건에는 한 여성 변호사가 뒤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군산 성매매 화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억울하게 감금된 채 화재로 희생된 성매매 여성들의 유족들을 대신해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첫 담배 소송을 맡았습니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약자의 변호를 맡았을 때 더욱 힘이 난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아닌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배금자 변호사, 내공만큼이나 묵직한 그녀의 행보를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배금자 변호사와 인연을 맺은 지는 20년 가까이 됩니다. 담배와 담배 회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하면서 당시 담배 소송을 담당했던 배 변호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아니 여전히 젊고 예쁘시네. 예쁘다 그러죠. 여전히 젊어요. 네. 27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하버드대 법과대학원 석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전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한변협징계위원, 현재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익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시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그런 걸 보면 못 참으세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약자들... 아니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판사를 해보니까 내가 판사를 오래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판사를 빨리 그만두려고 제가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하다가 동부지원이 동부지원. 생기면서 동부지원으로 옮겨서 네. 동부지원에서 형사사건 영장 발부와 이제 모든 민사 가압류 가처분까지 동시에 다 업무를 다 익히고 하고 제가 일부러 빨리 그만뒀어요. 아 이렇게 사회 경험 없이 판사가 바로 되면 바로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페이퍼 워크로만 세상을 보는 게 되니까 이 기록 속에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판결을 하는데 이게 잘못 판결을 했을 때 사람의 진짜 운명과 인생을 완전히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판결이 나가는 거잖아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사회 경험 없이 기록만 갖고 했다가는 계속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고 또 둘째 그 당시의 분위기는 너무 판사를 영감님을 그러면서 막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 나는 되게 낮은 자리에서 좀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너무 어린 나이에 높은 데서 막 대접만 받고 그렇게 내가 몇십 년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인생을 잘못 살 것 같더라고요. 집안 사정으로 여상으로 지나겠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만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고시반에 들어가려 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당시 교수를 설득해 고시반에 들어간 최초의 여대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배 변호사의 인생은 적극성으로 대변됩니다. 초기에 서초동에 제가 개업을 해가 처음 시작할 때 그만큼 열악한 시절에 지금 말하는 종군 위안부 뭐 이런 문제 네. 있죠. 이제 그 종군 위안부 문제 인권 보고서를 제가 최초로 썼어요. 유엔 인권 보고서. 대한 변호사 협회 인권 보고서가 네. 있는데 거기에 종군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제가 쓰고 이제 유엔에서 인권 보고관이 파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이제 제가 간사를 맡아가지고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님하고 같이 그 종군 위안부 문제를 사태를 설명하고 그리고 근데 이 이슈를 일본에 가서 또 이걸 이슈화 국제 뭐 세미나에 참석하고 뭐 이런 초창기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네네. 만들어질 때 그 초창기 종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데 활동을 했죠. 인간 배금자에게 변호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배 변호사는 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했던 판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영감이라고 불리는 호칭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쌓기 위해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됩니다. 저 벤치 굉장히 오래 이전에 담배 소송, 네, 담배 소송할 담배 프로그램 할 때 네. 그렇잖아요. 참 인상 깊었죠. 아니 그거야말로 정말 이 우리나라
국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저는 그게 여전히 담배 회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게 예. 딴 데는 사실 발암물질 좀만 나와도 그 뭐 난리가 나잖아요. 다 네. 수거해가고 뭐 그런데 담배는 합법적으로 팔리는 게 여전히 전 이상하거든요. 너무 터무니없죠. 그게 뭐 발암 물질이 그 속에 하나에 60여 종 발암 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급도 20여 종이 있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팔리는 것 중에 A급 발암 물질 한 개만 나와도 난리인데 아니 20여 종 A급 발암 물질과 60여 종의 발암 물질 덩어리를 그냥 판매를 합법적으로 그러니까요.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첫 담배 소송을 네. 담당한 변호사시잖아요. 네. 변호사가 여러 번 계셨지만 네. 어떠세요? 그 일단은 다 패소했잖아요. 그래서 그 패소한 과정이 이제 15년 걸렸는데 최초로 담배 소송을 이 담배 소송의 역사가 없는 한국에서 네. 담배 소송을 시작을 해서 그게 15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고 이것이 진짜 다 패소로 이렇게 그렇게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가 될 줄은 생각을 못했죠. 담배 소송은 배 변호사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흡연의 바람성과 폐암과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한국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담배 회사의 무죄를 선고했을 때는 망연자실,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미국 같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가면 미국도 한 10년에서 15년 걸리죠. 근데 미국은 예. 담배 소송이 우리처럼 초기에는 그랬었지만 결국은 뭐 전부 다 이기잖아요. 클래스 그러니까 액션이나 미국에도 담배 소송이 이기기까지는 이미 세월이 그 사람들도 한 40년의 역사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패소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패소 역사 위에 다시 승소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료가 다 축적되고 예. 과학적인 데이터도 나오고 예.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처음 시작하더라도 미국보다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뭐 나온 자료뿐이 아니라 담배 회사들이 안에서 뭘 하고 있나 하는 뭐 담배 연구 문건이라든가 담배를 만드는데 천년 입만 갖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뭐 거의 다 밝혀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미 그 타국에서 이미 그만큼 선진국에서 이렇게 판정해 놓은 게 있잖아. 네.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고 이런 거의 뭐 니코틴을 조작하는 것 자체가 이건 불법이고 뭐 이런 법리가 그대로 한국에도 적용될 줄 알았는데 저는 우리나라 그 대법원에서 그렇게 무참히 폐암과 인과관계도 인정 안 해버리고 위법성이 없다 그러고 그냥 그들이 배척을 해버리는 아니 그리고 대법원이 무책임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담배 회사가 국민을 상대로 인체 실험할 정도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인체 실험을 하고 독곡물을 몸속에 주입을 시키고 그 자기들 제품을 한번 사면 중독이 돼서 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어린아이들 겨냥하고 여성들을 주로 타겟으로 삼고 아니 그런데 뭐 유해 물질이 엄청 많아도 담배만큼 유해한 게 없는데 그 중대한 사건을 공개 변론 한 번 열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앞으로도 예, 저는 소송이 이제 계속되죠?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제 소송은 이제 끝났지만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 그렇죠. 이제 담배 소송 이어받은 셈이나 같아요.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담배 회사에 대해서 흡연 관련 질병 치료비는 담배 회사 책임이니까 담배 회사가 부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소송을 미국 정부가 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그런 소송을 예. 다 제기해서 이겼는데 그게 지금 이어져서 지금 벌써 한 3년째 하고 있죠. 다른 폐암 환자나 다른 이렇게 질병, 담배 때문에 생긴 질병 있는 가진 분들이 또 소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죠. 판례가 다시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뒤집어지지. 그 판례라는 거는요. 그 뒤집는 거는 아니 그 세월이 바뀌고 대법원에서 기존에 해놓은 판례가 이거 우리가 이거 옳지 못하거나 하면 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시 바꾸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계속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흡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전국 모든 법원에 수천 명, 수만 명이 계속해서 이 담배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배 변호사는 담배 소송에서 비록 패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상대 거액 소송의 물꼬를 터줬습니다. 배 변호사가 애타게 외쳤던 수많은 폐암 환자들의 의료 기록도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담배 수송하는 과정에서 불이익도 많이 받으셨죠? 그럼요. 담배 회사들한테 뭐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무실에 아침에 출근하면 항상 인터넷이 끊어져 있어요. 계속 업무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의 업무가 딱 안 되게 인터넷이 끊어지면 전화도 안 오죠. 예.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 전화가 우리 사무실 대표 전화가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사무실 대표 전화가 하루 종일 보면 전화가 한 통 없어. 오늘 이상하다. 왜 전화가 안 오지?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면 우리 사무실로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데 청소업체가 전화를 받아요. 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전화기를 돌려가지고 우리 사무실 대표 전화가 우리 사무실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어떤 청소업체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받아요. 그거 어디죠? 이러면 그게 어디예요? 이러면 여기 충무로인데요. 이래요. 그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청소업체가 연결될 뿐이 아니라 또 심지어 우리 사무실을 청소업체라고 찌라시를 또 뿌린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무실에 막 전화가 걸려와요. 근데 방해를 해도 되게 조잡스럽게 방해를 하고 근데 실제로는 피해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업무를 하시는데. 그거 진짜 중대한 거는 제가 변호사들도 사건이 뭐 돈이 되는 사건이 있고 안 되는 사건이 섞여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이 돈이 된다는 거는 이겨가지고 승소금을 좀 받으면 사무실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데 그 승소금을 받을 단계에 이르면 이분들이 그냥 저를 해임해요. 이유 없이. 그리고 저는 너무나 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계속. 이겨주고 2년 죽으라고 고생하고 나중에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시고. 강제적으로 보통 압박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배신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위원으로 있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강의. 공익을 우선시하는 변호사답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런 그 문제가 없어요. 오늘 교육받고 나면 다 없는 걸로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저작권 침해로 이제 걸리면은 형사 고소를 하고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방어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죠. 야, 그러면 원고가 이 저작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저작물이 아니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이거를 좀 한번 파고드는 거예요. 실제 저작물이 아니게 되는 게 많아요. 평범하게 만들수록 그거는 아예 저작물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피고가 만든 것도 나는 원고에 의거하지 않았다. 난 너 거 보고 안 했다. 내가 독창적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또 안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유사한 다른 점을 막 파고들어야 되겠죠. 내 거랑 너 거랑 차이가. 막 이렇게 차이를 막 설명을 열심히 해주면 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죠. 그다음에 이용 허락을 받았다,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 이제 원고의 보호 기간이 만료된 거 이런 것도 이제 다 체크를 하면 되죠. 그 여러분들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이제 이 자리에 안 오셨는데 예를 말하자면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기 위한 거는 절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하는 게 문제인데. 이게 다운로드는 이제 합법적인 파일을 다운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내 혼자서 보기 위해서. 근데 그 자체가 이미 올려놓은 게 이미 불법으로 올려놔져 있는 거예요. 불법 파일이 올려져 있으면 그거를 내가 내 혼자 보려고 다운해도 그거는 사적 이용이 이미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겪은 사례를 통한 강의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미인도 저작 지상권에 관한 소송은 배 변호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청경자 씨 미인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어떤 상태세요? 그 미인도는 위작이 분명하고 작가도 위작이라고 생전에 거듭 다 얘기했고 공정까지 남겼고 그리고 프랑스 최첨단 과학 감정에서도 그게 완전 위작이라는 감정이 다 나왔어요. 네. 그런데 검찰이 이게 월권을 해도 보통 월권을 한 게 아니죠. 우리는 검찰에 고소를 할 때는 천하백을 막 음해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사람들이 뭐 천하백이 이 그림을 뭐 인정했다는 등 뭐 원본을 보지 않고 뭐 가짜라고 했다가 포스트만 보고 가짜라 했다가 원본을 가져가니까 뭐 철회했다는 등 이런 전혀 팩트가 아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 고인을 음해하고 허위 사실을 날조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천경자 화백 유족을 대리하는 배 변호사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하는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관장을 고소한 것입니다. 프랑스 감정팀도 위작이라고 판정한 미인도를 검찰은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천하백이 사망한 걸 계기로 가짜를 진짜로 만들자는 이런 전략이 있었던 걸로 우리는 추정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집중적인 움직임이 있어서 이걸 처벌해달라 이게 주안점으로 고소를 했더니 아니 검찰이 도대체가 미인도를 진품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진품이다 발표하는데 올인하고 진짜 우리가 고소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벌을 제대로 안 하고 이 미인도 사건은 우리가 형사적인 그 프로세스를 지금 우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 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정식으로 민사소송으로 인천하백 작품이 아니니까 이 그림을 전시하면 안 되고 이거를 청경자 하백의 그림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식 민사소송이 지금 조만간에 들어갑니다. 고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에 반발해 제기한 재정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수사한 검사를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어머니가 미인도의 위작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숨겨놓았다고 주장합니다. 배금자 변호사는 이 사건을 무료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도 정말 공동변호인단을 만들어가 제가 다 지금 페이퍼워크 하면서 무료 소송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무료 소송한다는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왜냐하면 저도 정말 사무실이 돌아가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무료 소송을 하세요?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지 그냥 이거는 무료로 해야 되니까 공익이니까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는 것도 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청경자 미인도 사건도 하니까 계속 무료라는 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저걸 무료로 할까? 무료로 할 이유가 없지. 뭔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림을 받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완전 이게 참 사회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의를 선의로 보지 않고. 우리나라가 너무 심해요. 절대로 선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제가 유명하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을 거다. 돈을 끌었을 거다. 계속 그렇게 보는. 계속 그렇게. 실제로는 어떠세요? 그동안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에 살다가 3년 전에 40평형대 아파트로 옮겨서 부부가 30년을 맞벌이 했는데 지금 40평형대 아파트 한 채예요.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 되고 나니까 그 재산 목록을 다 국회에다 의결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 재산 목록이 그 인터넷 들어가면 검색이 다 돼요. 돈이 없다 해도 안 믿어주고, 그거 없다 하면 또 에너지가 없게 될까 봐도 싫고, 아니, 그리고 돈이 없는 게 미덕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마음을, 나는 30년을 인권 변호사 했는데, 지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돈이 없다 소리가 미덕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냥 마지막 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배금자 변호사는 30년이 넘는 법조계 생활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무료 변론이었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선의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서 배 변호사는 김보은 사건과 서울대 우조교 사건 등 약자의 편에 항상 섰습니다. 자신을 성폭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양의 변호를 한 것이나 국내 최초의 성희롱 사건이었던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5년의 재판 끝에 승소로 이끈 것은 배금자 변호사의 약자를 배려하는 공익적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약자, 여성 이게 두 개가 이게 겹쳐지는데요. 제가 활동한 그 시절에는 정말 제가 우조교 성희롱 사건에서부터 김보은 사건에서부터 김보은암 사건에서부터 여성 인권이 열악한 시절에 많은 그 판례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리고 법도 제가 같이 그 여성 단체들하고 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많은 가정폭력 특별법이라든지 여성의 인권을 현저히 신장시키는 성희롱 예방을 예방 교육이라든가 성희롱 또 하나의 그걸로 이제 불법 행위로 만드는 판례도 만들어내고 그 후에 한 게 이제 군산 성매매 여성들 그 사건을 하면서 윤락행위 방지법 없애고 성매매 특별법 그걸 만들어 통과시키는데 이제 국회에 가서 막 법사위에서 제가 좀
가서 또 연설도 하고 그 성매매 방지법 통과시키는데 많이 기여를 했어요. 이게 그렇죠. 군산 네. 성매매 사건이. 배 변호사는 14명의 꽃다운 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간 2002년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 사건에서 유가족들을 대신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여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성매매 방지법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정말 2000년대 중반부터 여성의 지위가 아주 올라가요. 네. 근데 지금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결코 여성이 약자인가. 저는 제가 같은 여자 변호사지만 여성이 약자를 보지 않아요. 요즘은 정말 젊은 청년들 문제라든가 다른 취약계층의 사람들의 문제가 네. 너무 그 많은 그 인권의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성이 약자라는 거니까 여성 인권을 위해서 내가 수십 년을 한 변호사의 입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혼 소송의 현장에서 보면 과연 여성이 약자인가 할 정도로 새롭네요. 제가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바리스타는 왜 배우셨어요? 그 왜 배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바리스타 자격을 정말 제가 몇 년 전에 아까 담배 소송 15년 마지막 대법원 판결 날 때 그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교통사고가 나가 제가 차가 완전 정말 대파돼가지고 네. 차를 처분하고 이거 앞으로 이제 변호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 우리 동네 거기에 이제 아주 커피숍이 멋진 데가 아주 바리스타 자격증 가진 분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커피 원두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원두 커피를 마시러 가다가 그분이 그냥 아예 커피를 배우시죠 이래가지고 좀 배우다가 시험이 있다 해서 시험 한번 쳐보게 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이제 땄는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제가 노후 되면 어디 로우 앤드 커피 이래가지고 그냥 커피숍 하나 내가지고 그냥 변호사 사무실은 조그만하게 하면서 그때 30년을 배운 이 실력을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 이 상담도 해주고 뭔가 꼭 필요하면 뭔가 좀 도와주고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를 두고 커피숍도 한번 해볼까? 김보은, 김부남 사건 등 약자를 위한 소송에 전력을 기울이던 배 변호사는 돌연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입학합니다. 성격대로 3년 만에 석사학위 취득.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도 인권 보호와 약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법정 가는 길은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네, 오늘 사건은 그 상속 재산에 관한 분쟁인데요. 우리가 1심에서 이제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지금 고등법원 오늘 첫 재판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변호사 생활. 어느덧 30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시간만큼이나 경력도 쌓였습니다. 예, 오늘은 뭐 조정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 감액을 하려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 처 원래는 감액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을 받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도 배 변호사에게는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자신의 생각과 집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배 변호사에게 생활과 재판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고려 대상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까? 첫째 상담을 할 때 왜 변호사하고 직접을 안 하고 사무장하고 상담하는 거는 정말 거기서부터 저는 이미 거기는 많이 실패할 확률이 높죠. 반드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야죠. 상담료를 주더라도. 그리고 둘째는 변호사하고 상담하면서 무슨 사안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전체적인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예상되는 모든 옵션과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예상되는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주는 변호사. 그거 한꺼번에 해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만 하다가 또 하나 생기는데 그거 또 돈 내라.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해가 하나 생길 때마다 돈 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있잖아요. 오면 그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숲을 다 보고 자, 이 사건에 들어올 수 있는 거와 앞으로 해야 될 거와 이런 걸 한꺼번에 뭐 가압류 가처분도 있고 상대가 뭐 들어올 게 있고 뭐 있고 이게 예상되는 걸 다 알려주고
그거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조건 하에 이게 돈을 딱 정해서 적당하게 정해서 이거를 해줘야 이게 한꺼번에 해결이 되지. 그 어디 보니까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게 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래전 인터뷰인가요? 저는 뭐 지금은 뭐 나이가 들어가 지금 받아줄 데도 없을 거예요. 꿈은 뭐세요 그러면? 지금 꿈이 이제 제가 이 그동안 너무 돈을 못 벌어서 노후 자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몇 년간 예. 물건 변호사라도 좀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제가 책을 좀 많이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소박한 꿈이에요. 이렇게 그 창학의 공익을 위해서 그 창학에 수십 년을 바쳐도 결국은 마지막에 꿈이 이렇게 소박하게 된다는 거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이런 길을 가면 이렇게 노후가 쓸쓸하다 이거밖에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하기 위해서 공익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네. 뭐 그런데 정말 공익 일하다가 나중에 꿈은 되게 소박하신 걸로 바뀐 거 보면 네. 소박한데 너무 사실은 제가 해온 정직하시고. 일은 큰 일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정치로 연결돼야 돼요. 조금 하다가 그거는 하나의 자기의 경력으로 산 다음에 바로 그걸 가지고 갈아타야 되는 거죠, 정치. 정치로 가라다. 갈아타야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사람 있으니 많이 보잖아요 주위에. 그렇게 해야 완전 그물급이 돼버리죠. 완전 이제는 레벨이 다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지 않으세요? 한번 제가요? 해보시죠. 뭐. 제가? 제가 어디 붙는 사람이 아니라서 소신껏 그냥 사는 사람이니까. 배금자 변호사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좀 더 넓은 무대에서 뛰고 싶은 겁니다. 시골 소녀가 판사를 거쳐 변호사의 일로, 그것도 험난한 공익 변호사의 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법조 인생을 담은 책 정의는 이긴다처럼 사회적으로 무력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의 변론을 위해 힘을 썼고,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배금자 변호사가 매 사건을 변호할 때마다 느끼는 법조계의 답답함은 언제나 깨끗이 해소될까요? 정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를 열심히 응원합니다.